안녕하세요. 이제 곧 봄이, 좋은 봄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은 소식 많이 갖고 오겠죠? 그래도 역시 오늘까지는 굉장히 쌀쌀하네요.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오늘의 주제가 여와 남, 남과 여와 남, 여와 남입니다. 아주 분위기 있고,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는 그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자로서 가슴이 설렜어요. 와, 이런 분위기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표님. 네. 제 옆에 이명재 대표님이 계십니다. 어디 대표시냐고요? 시민언론 민들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글로 쓴 온라인상에서 거기를 운영하시고 또 발행인이시기도 하고 또 에디터이시기도 하고 아주 그 유능한 분이시고 얼굴의 분위기가 에곤 실레 같으신 분입니다. 저기 네. 이 대표님 네. 반가워요. 네, 이렇게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악수 한번 하면 네. 어때요? 여기 손을 네. 클로즈업을 해주시고 네. 정말 좋은 언론 네.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아주 거기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사실은 어렵게 모셨어요. 그런데 민들레.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고 이 민들레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는 식물로도 알려 있어요. 약초이죠. 약초로. 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네. 민들레 약초만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걸 제가 봤어요. 네. 불란서 영화인데 네. 아주 감동받은 영화인데요. 네. 민들레가 그렇게 우리 몸에 좋대요. 그렇습니다. 약초이기도 하고 또 해독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해독제고요. 네. 그럼 민들레라는 그 민들레 네. 우리말에 뜻이 있나요? 이 민들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일단 어감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저희 민들레라는 언론이 만들어진 이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민들레라고 하는 풀하고 많이 맞습니다. 네. 많이 부합하죠. 네네. 민들레 하면 되게 생각나는 것은 우리 조선의 반도에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풀이고 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죠. 민들레 꽃이 피면 막 만발하죠. 난리죠. 네. 만발하고 그게 하얗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죠. 네. 막 새로운 생명이 막 퍼져나가서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것 같은 막 어떤 환희 같은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들판에 가서.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런 민들레의 그런 이미지, 민들레를 보면서 우리가 그 느끼는 화사함이기도 하고 사방으로 퍼지는 네. 그런 이미지가 그게 이제 우리 민들레라고 하는 신문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우리 시민들, 네. 민중들, 네. 우리 민족들한테 민중들, 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시민. 시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민이라고 하는 말이 겹치지 네. 않습니까? 네. 민들레하고 민하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조선 말에 이거는 이른바 순수한 이제 우리 국어인데 네. 고유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고유의 말 속에 그 민이라고 하는 말하고 네. 한자의 민하고도
또 전혀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한자어 자체가 사실 우리 고유의 국어하고도 네. 상당히 많이 상통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있고요. 네. 근데 민들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줄기가 그렇게까지 억세지가 않죠. 네. 이제 그 점이 이제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약해 보인다, 연약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많은 걸 주죠, 우리한테. 많은 걸 주죠. 네. 그래서 민들레는 참 여러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민들레가 특히 그 해독제 기능을 하는 것은 네. 민들레가 아주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뿌리가 네, 특히 또 그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언론사를 대표하고 계시고 네, 언론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워낙 선생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셨죠? 네, 저기 전라남도 네. 녹차밭이 많은 보성, 보성, 네, 보성에서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보성 출생이시고 또 고등학교 중소년 시절은 그 뭐 학생 운동도 일어났었고 항상 우리 민족한테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마다 그 우리 민들이 나가서 같이 대신 제일 많이 싸워주신 도시 광주에서 또 소년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시골 학교에서 서울대에 들어가기가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우리 대표님보다는 한참 위에일 거예요. 네. 거기서 또 사회학을 하셨고 거기 나와서는 또 기자를 하셨어요. 네. 아, 사회학과 기자는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또 언론사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 담당관을 하셨네요. 네. 거기다가 또 뉴스통신진흥회 사무총장 그리고 마지막 네. 이제 꼬린한 게 민들레 시민 언론 민들레 대표이며 에디터이며 발행인이 되셨습니다. 이 질긴 뿌리 해독제 민들레 언론이 민들레의 꽃처럼 완전히 우리나라에 확 퍼져서 이 나라의 나쁜 독을 싹 빼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조상님께 빌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훌륭한 경력을 가지시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저하고 네. 좀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가분하게 저를 소개를 해주셔서 참 멈출 바를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 저는 뭐 살아온 내력이 평범합니다, 사실은. 아, 여기 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이런 많은 네. 국가인권회에서 인권 연구를 하는 건 굉장한 일이고 기자 생활도 그렇고 통신진흥회 사무총장 지금 대표 네, 이거 네.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언론에 결국은 쭉 젊은 시절부터 네. 몸을 바치셨네요. 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력을 다소 아주 파란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소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력이 약간은 좀 다양한 점이 좀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네, 하지만 되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특별하신데요. 간에 네. 그런 점에서 저도 평범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점을 약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네. 지금 말씀 중에 네.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훅 들어오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생활을 한 30년 정도 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2, 3년 돼 가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고 네. 33년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제가 그 한 5년 단위로 뭔가 이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처음에 최초의 직장인 어떤 신문사에 들어갔었고 거기에서 또 5년 뒤에 또 하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고 네. 또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첫 직장을 그만뒀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네. 들어갔었죠. 네. 또 거기서 또 5년 만에 또 나오게 됐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사실은 제가 이제 동아일보를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네. 다시는 언론계 쪽으로 돌아올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또 어떤 우연찮은 계기를 통해서 다시 언론계로 또 잠깐 들어왔다가 또 거기서 5년간을 보냈고요. 네. 그리고 또 나와서 뉴스통신진흥회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일종의 언론 관련한 기관이거든요. 네네. 공영 언론과 관련된 감독기관인데, 아, 감독기관. 네, 언론을 감독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관리하고? 네, 네. 공영 언론 중에 대표적인 매체 중에 하나가 네. 연합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연합뉴스라고 하는 공영 언론에 대한 아하. 일종의 경영 감독기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아까 사무총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네. 사무총장까지는 아니고 아, 그는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사무- 잘못 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를 나온 뒤에 어떤 시민언론 민들레를 창간하는 작업에 네. 참여를 했고 저는 여기에 어떤 대표 뭐 경영자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표 사원의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됐다. 네. 겸손하신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네.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직업이며 특히 네. 이제 언론 쪽에서 이게 그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사실 하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동안에 네. 이게 다 뭐 공부만 갖고도 되는 일도 아니고 네. 이 우리 대표님 저기를 보면은 보성 녹차밭에서도 살으셨고 네. 또 그 광주에서의 그 소년 시절 이거를 보니까 이 경력을 보니까 우리 한강 작가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제목이 뭐죠? 소년이 온다. 네네. 그때 그 소년을 또 이렇게 연상하게도 하고요. 또 서울대 사회학과 여기 경력들이 우리 대표님이 살았던 그 마을이라든가 거기서 지냈던 시절이라든가 뭐 여러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문화나 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듣고 싶어요. 저는 보성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음. 등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등량만이라고 하는 등량만. 네, 갯벌이 있는데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 이제 순천만은 들어보셨죠? 네네네. 순천만. 순천만은 가봤어요. 네, 순천만을 마주보고 있는 그 아. 만이고요. 이제 그 왼쪽 서쪽으로는 또 장흥만이 있죠. 네, 장흥만도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해남, 강진, 장흥, 또 등량만, 순천만 이렇게 쭉 이어지죠. 네, 그럼 여기가 그 섬이 많은 섬이 많죠. 뭐 네. 몇백 개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섬이 많은 곳은 신안이죠. 네. 신안이 그래서 이제 다른 별칭이 천사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천사의 섬이 있다고 해서. 아,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천사 얘기가 천사이죠. 나왔군요. 그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네. 고흥입니다. 고흥. 고흥. 네. 네. 그런데 이 등양만은 대표님이 그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셨나요? 국민학교에 아주 저학년 때 저학년 2학년까지 마치고 네. 광주로 올라왔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뜻한 바가 있어서 광주로 올라왔죠. 아, 그때 무슨 뜻한 바가 있으셨어요? 어릴 그때 때? 광주로 이사하는 부모님을 따라가기로
뜻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안 떠나고 그때부터 자주 독립을 선언하는 타입이셨나요? 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농담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런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사 가니까 혹시 시를 쓰겠다고 동요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동시. 왜냐면 네. 우리 대표님을 제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군데서 이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네. 또 대표님이 어떤 코멘트 하시는 그런 것도 보고 여기 오기 전까지 연구를 나름 했어요.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톤이나 말씀하시는 코멘터리가 굉장히 객관성이 뚜렷하고 그 말이 언론사 기자가 요즘 하는 거칠은 말도 없고 상당히 포에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서가 깃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서를 갖고 언론을 움직이신다는 데 제가 엄청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때 사춘기 때는 광주에서 다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를 광주에서 그 사춘기 때 어떻게 다녔으니까요. 보내셨어요? 이때쯤이면 그 동네가 아주 막 광주 사태도 있었고 남녀 옛날에 광주 학생 사건 때 있었잖아요. 네. 학생의 날이 있었어요. 네. 우리 때는. 네. 그게 몇 년도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1929년이었죠. 네? 1929년에 그래요. 11월 3일이었죠. 맞아요. 네. 그때 그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했잖아요. 그때 보면 거기에 어느 수필에서 제가 읽은 거에 네. 그런 난리 중에도 이쁜 소녀 같은 게 아니고 소녀죠. 네. 하고 그런 이렇게 의식이 같고 뜻이 같은 남학생하고 둘이 연애하는 단편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는 와, 광주라는 도시가 참 매력 있구나. 매력 있구나. 어때 그런데도 이런 또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이 났을까? 사람들이 엄청 정서적이고 정열이 많나 보다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광주 사춘기를 보내면서 네. 광주 사태도 겪으셨을 거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겪었죠. 본인이 직접 네. 안 하셨더라도 네. 또 그런 여학생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나는 얘기 있으면 그때 혹시 그런 비극 중에 네. 또는 저 보성에서부터 네. 그런 감정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도 갖고 지금까지 계신 거는 아닌지 한번 확인 체크를 해보고 싶네요. 네. 80년 광주 사태 때, 사실 저는 이제 사태라고 하는 말에 더 익숙한데요. 사태. 광주 사태라고 했었죠. 네네. 이제 지금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이런 정식 명칭으로 불리지만은, 사태라고 하는 말이 갖는 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항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에 의한 살육이기도 하고, 네네. 또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많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의 총합으로서의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부를 때 네. 사태라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안이 네. 뭔가 어떤 사건이 좀 더 맞아요. 적합해지는 사태라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 때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고요. 네. 지금도 그때 한 10여일 정도, 네. 5월 17일에 발발을 하고, 광주 사태가 발발하고, 이제 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됐던 것이 5월 27일 새벽이었거든요. 네. 딱 10일, 내지는 11일간의 일이었죠. 네. 그때에 상당히 좀 많은 거를 봤죠. 마침 제가 살던 곳이 네.
전남 도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광주의 동명동이라고 하는 네네네. 도청에서는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니까 금남로, 충장로 이 일대에서 네. 총소리가 나면은 집에까지 들리고 했었죠. 그럼 가서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광주가 이렇게, 점령됐다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에 의해서 광주가 해방되었을 때는 도청까지 가서 뭐 지켜보기도 하고 했었죠. 소년이 가지고 있는 15살짜리가 가지고 네. 있는 그런 호기심으로 네. 지켜본 것이죠. 근데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첫날 5월 17일 이야말로 계엄군의 그런 그 진압이 만행이 이제 막 벌어졌을 때 그 장면을 또 보기도 했었죠. 전남대생들이 네. 특히 중심이 돼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그 옆에 에워싸고 있던 계엄군들이 갑자기 그야말로 돌변해가지고 네. 곤봉을 들고 이렇게 구타를 할 때 아주 뭐 피를 흘리고 그 대학생들이 우리 집에까지 도망왔죠. 와. 우리 집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 그 아수라장을 이제 봤을 때 비록 어리지만은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죠. 군인들이 네. 시민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한다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와우. 그러면은 그때 그런 기억들이 네. 무서웠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네. 뭐 부모님들도 막 못 나가게 하셨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사회학과를 다니시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깊숙이 알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나? 그 나이 때부터 아마 이런 지금 하신 일들이 네. 소위 어떻게 보면은 민들레까지 오시기까지 우리의 그 민초들, 네. 민중들, 네. 아까 시민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오신 게 그때 영향도 많이 받지 않으셨나 하는 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라나서 뭔가 하는데 어떤 일이건 간에 어떤 경험이건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없겠죠. 네네.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따져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제가 광주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네. 제가 대학을 갈 때 어떤 과를 전공을 하겠다 하는 것에 네.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그게 뭐 결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다만 뭔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의 이름이 네. 묘하게 진학 결정을 할 때 저를 좀 끌어당기더라고요. 예. 사회학 그게 하면은 그때 그 연상하고 네. 사회하고 뭔진 모르지만 네. 그때 겪었던 그게 훅 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또 원체험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잠재해 있다가 이렇게 뭔가 계기를 만나면은 끌어올려지듯이 네네. 그러는 거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떻든 저는 사회학이라고 할 때 네. 사회학. 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세상을 좀 폭넓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는 네. 그런 전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아주 좀 단순한 이유였죠. 단순한 예. 이유. 근데 사실 뭐 결과적으로 저희 때는 왜 80년대 학번들이 대체로 그럴 겁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뭐 공부도 안 공부, 학과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제가 사회학과를 데모하느라고요? 데모도 하긴 했고요. 네. 또 그때는 워낙에 이제 강의실 들어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럼 그 때이기도 시대 그 학생들은 80 제가 학번, 84입니다. 84 학번. 예.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때는 대학에 이런 정식 학과하고는 다른 학과가 있었다고 봐요.
다른 강의실이 있었고 다른 공부 모임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이 이른바 이제 사회과학 서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그런 동아리. 동아리가 지금 있었죠. 서클. 예, 예. 옛날엔 서클이라고 많이 서클이 했죠. 이기도 했고요. 음흠. 또 요새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서클 동아리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인데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네. 가서 좀 눈에 띄지 않게 만나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또 그 세미나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 선후배 간에 뭐라 그럴까 좀 서로 간에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는 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단순하게 서클이라고 하지 않고 네. 집이라고 불렀어요. 집. 아, 집? 네, 오, 집.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패밀리. 우리는 일종의 패밀리이다. 그렇게 불러.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가족이라고 할 때 아, 패밀리. 패밀리. 네. 아,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는? 맺는. 우리는 그렇죠. 다 한 가정이다, 네, 가족이다. 가족이다. 예. 그러면 이름들은 다 있죠. 예, 기억나는 아니 우리 대표님이 인볼브 됐던 그러니까 예, 그 제가 안에 계셨던 소개했던 그 모임은 농촌 법학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농촌 법학회. 농촌하고 법학. 네. 그러니까 농촌에도 법이 있어야 된다. 법학 어렵네요. 농촌 문제와 관련된 법. 법. 그래서 이제 애초에 출발을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던 네.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이 만들어졌던 것은 이제 한참 전이었습니다. 네. 60년도에 60년도 4.19 직후에 4.19 직후. 4.19가 4월에 일어났고 이 농촌 법학회가 개설됐던 것은 60년 5월이니까 네네. 5월 초였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때 4.19 이후에 얼마나 대학가에 이런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가 만개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많은 학생들의 모임이 만들어지죠. 아. 네. 그리고 그때는 또 농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였으니까 그럼요. 또 이 서클이 애초에는 법대를 중심으로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농촌 법학회가 됐던 것이고 저는 이제 84년 84학번이면은 네. 60년으로부터 벌써 24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새 이 농촌 법학회의 구성도 네. 법제정 중심에서 다른 과들로 넓혀졌죠. 네. 그렇게 해서 비법학과들도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렇죠. 네. 그 후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4.19 때 뭐 굉장히 학생들이 4.19 끝나고 막 의기가 이렇게 충천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랬다가 뭐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또 혼란. 네. 뭐 너무 주장하는 것들이 각자가 다르고 네. 다 이런 동아리. 그때 저는 66학번이에요. 그래서 60번 네, 때 네, 학번이라 네. 막 학생들이 무슨 사회주의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이런 게 많다는 네.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경고성 계엄령이 아닌 진짜 계엄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 그때는 네네. 그거 이후로. 네. 그러니까 4.19 학생 혁명의 피가 마르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1년 뒤였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마르기도 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질서가 잡아가는 이때 우리나라의 이런 농촌 법학 네. 집 이런 농촌 게 법학회. 네네 네. 그 군사 쿠데타가 조금 참고 있다가 몇 년 더 이런 학생들이 또 다른 또 연구 단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계속 만들어졌죠. 계속 만들어졌죠. 네, 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빨리 그때도 와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낼 시간이 네. 잃어버렸다 해서 조금 안타깝네요. 네. 김민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6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계속 대학가에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서의 이른바 뭐 진리 추구라고 할까? 네. 그리고 어떤 학생으로서의 청년으로서의 네.
뭐랄까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공적인 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길러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촌법학회와 같은 이런 패밀리, 이런 집들이 사실 70년대, 80년대에 그 대학 사이를 아주 뭐라고 할까 어떤 정의감 또 그 사이의 어떤 책임의식 사실 울 때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때였거든요. 지금처럼. 네네. 물론 그렇죠. 선생님 때에 비해서는 그렇죠. 대학 우리 교육이 많이 이제 때는 거의 뭐 보통 교육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마을에서 한 명 정도 서울에 네.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그야말로 대학생들이 아주 대학을 가는 것을 뭐 당연시 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녔던 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대학 인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의 어떤 좀 선택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택받는 만큼의 뭔가 그만큼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네네. 좀 잠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대체로 좀 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능력과 재능은 그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갖는 만큼, 자기가 받은 만큼을 뭔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환원. 그런 생각이 네. 어떤 하나의 좀 보편적인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녔던 때만 하더라도 네네. 그런 마음들이 이런 모임들로 나타나고 또 이제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학생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을 때 제가 그렇게 학생운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 하지만 대표님은 안 하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친구들 막걸리나 사주시고 물 갖다 주고. 네, 그 학생운동을 하는 그룹에 이런 네.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 네. 그래서 거기에서 글쎄요, 변두리를 좀 돌았다고 할까? 네, 아, 변두리를 맴돌았다. 네, 네. 상당히 좀 수줍어 하시고 소극적이셨구나. 이 속은 막 이렇게 끓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또 모두가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기는 힘들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아, 네. 네, 절반의 참여를 했다고 할까? 아, 네. 그때는 모두가 다 이런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걸 완전하게 그것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았죠. 그렇죠. 네,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8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네. 사는 거였으니까 네.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펼쳐지는 이런 많은 장면들이 곧 어떤 한국 사회의 군사 독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당시 시대의 현실로부터 동떨어질 수는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나서 네. 바로 또 기자로 들어가셨네요. 지금 네. 옛날에는 네. 우리 시대 때, 저 어렸을 때는 네. 우리 집에 항상 이 D 신문이 들어와요. 대신은 예,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평야예요. 만경평화가 있는 네. 네, 만경평야, 김제평야인데 네. 우리는 만경평야는 거기서 또 약간 떨어져 있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우리 이게 민족 신문처럼 다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랬었죠.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그럼 80년대 들어가셨을 때만 해도 이제 5, 6년쯤에 동아일보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 분위기는 어땠었어요? 그때는 이 D신문의 분위기는 제가 84학번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은 이제 최소한 몇 년간은 필요하니까요. 들어갔던 것은 92년 말이어서
80년대는 아닙니다. 92년에 들어가서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10년 정도 네. 다녔습니다. 네, 여기서 10년 계셨어요? 네. 90년도 그러니까 동아일보 무슨 백지 사건도 나고 제 기억에 그건 저보다 이제 광고 제가 들어가기 한참이군요. 한참 전이었죠. 이때 74년,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74년, 75년 그때가 아니 지금 92년 분위기. 네, 그러니까 70년대 그때 동아일보의 그런 어떤 그 이른바 자유언론 운동이 이제 네네네. 벌어졌다가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해직이 됐죠. 예. 이제 그로부터 십몇 년이 지난 뒤에 네. 입사를 했었죠. 네. 근데 그런 대량의 기자 해직 사태 이후였지만은 그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른바 야당지로서의 어떤 그런 저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나름대로는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아, 살아났어요? 네, 그 후에.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나마 동아일보가 좀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좀 더 좀 중립적이고 중도적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로 들어가서 저는 일단 이제 조선일보와는 또 상당히 좀 달랐죠. 아, 그래요? 네, 동아일보는 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동아일보 다니는 것이 나름대로는 조금 조금은 좀 다닐만한 신문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어떻든 1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은 동아일보가 그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아일보 체제가 바뀌었나요? 경영 체제? 논지가 많이 논쪽. 네. 단순하자면 좀 조선일보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지에서 완전히 여당지로 돌아섰군요. 네. 물론 사실은 이제 동아일보가 야당지였느냐 잘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60년대는 완전히 야당지였어요. 그때는 그것이 아마 이런 점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원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신문들이 오른쪽에 가 있거든요. 오른쪽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죠. 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많은 신문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네. 중도가 없어. 예. 그래서 막 가장 오른쪽에서 볼 때는 자기에 비해서 조금만 중간도 아니지만 중간 쪽으로 가 있어도 왼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당에 편향된 신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조금만 여당 편향에서 좀 벗어나 있어도 야당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착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받았던 야당지라고 하는 평가도 아마 그런 착시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우리 보고요. 어렸을 때요. 선생님 때는 또 달랐을 것도 같고요. 저 네. 때는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그때는 또 달랐겠네요. 예. 네. 그때는 아주 이승만 대통령 막 욕하고 하여튼 가장 바른 신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겠네요. 근데 이렇게 막 변해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조금 한국에 없어서 와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0년을 여기서 다니셨나 그리고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됐던 과정도 계기도 바로 그런 동아일보의 그 변화가 동아일보의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기보다도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의 변화가 좀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또 인권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 그런 건가요? 지금도 있는. 예. 그럼 이때 이게 DJ 대통령 때 만들어지신 맞습니다. 게 아닌가요? 예. 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설립이 됐죠. 네. 그 전에 몇 년 동안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 기왕에 이렇게 참 옛날부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굉장히 아까 평범한 듯한데 평범하지 않은 네. 거라 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인권을 연구를 하시는군요. 인권이란 무엇인가? 네. 네. 영어로 하면 human right? 그렇죠. 휴먼 라이츠. human right. 네.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인권, 네. human right의 헌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네. 보편적인 세계 어떤 그 인류가 합의한 합의한. 그런 인권의 헌장이 있죠. 대한민국의 인권 헌장도 이제 세계 있죠. 인권 선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이제 받은 받아서. 그런 인권 선언들이 이거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 있습니다. 그 법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조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판의 네. 인권 선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결국 살아오신 게 뭐 아직도 젊으시지만은 쭉 경력에 보면 네. 정말 우리 그 민하고 네. 깊이 관계가 이씨살으셨네요. 네. 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럼 이 민들레 언론 이게 시민자가 붙죠? 네. 시민 언론 민들레. 네. 이름도 참 좋아요. 네. 그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는 요즘 어떤 제가 그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네. 잘 유튜브 언론을 안 봤어요. 네. 네. 이번 기회에 좀 시민 언론 민들레 대표님이 네. 시민 언론 민들레가 앞으로 지금 느끼신 것과 이 사회 정치 이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야가. 네. 이런 어떤 계획보다는 어떤 퍼스펙티브, 네. 그러니까 시야로 네. 어떤 논조로 네. 끌고 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전에 민들레는 왜 창간됐느냐, 왜 창간했느냐, 그 말씀에서 네. 민들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이제 많이 드러날 텐데요. 민들레는 그야말로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네네네. 이 민들레가 어떤 언론인가가 구석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론이다. 네. 예. 지금 민들레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들레를 왜 창간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들레는 창간한 것이기도 하고 창간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 네.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네. 요구와 기대와 바람에 의해서 네.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런 언론들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많이 실망을 사고 비판을 받고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가장 한국의 국민들, 시민들이 가장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아마 언론일 것입니다. 네. 뭐 검찰도 있고, 맞습니다. 종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지만은 언론도 그 중에서 둘째 가라고 하면은 뭐 서로 할 일은 아니네요. 아니요, 언론. 그런데요, 요즘은 네. 유튜브도 언론의 분야에 들어가죠. 준 공식적으로. 언론이죠. 준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언론이요? 새로운 언론이기도 하고 준 언론. 준 네, 언론. 네네. 언론과 흡사한 흡사한 새로운 형식의 네. 새로운 내용의 언론이라고 해서 이제 준 언론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준 언론. 지금 유튜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기존의 기성의 언론에 대한 실망 때문이죠. 또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또 엄청나게 그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말을 막 함부로 네. 하고 네. 막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네. 하고 네. 이런 사태 속에서 민들레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너무 점잖은 언론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저희는 이것도 다 경영을 해야 되는데
뭐 점잖다는 말로도 얘기할 네. 수 있겠지만은 점잖다기보다도 점잖아진 것은 우리의 이제 결과인 것이고 네. 애초에 우리가 점잖게 하겠다. 애초에 그런 의도로 네.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점잖다기보다도 우리는 음.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피상적이지 않는 네네네. 그러니까 깊은 이런 분석을 네, 분석. 네, 네. 그리고 장기적인 시야를 네.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글을 네. 글과 칼럼을 기사와 칼럼을 이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언론들, 네. 그러니까 저희 민들레하고 같은 이렇게 문자로 쓰는 네. 문자로 이루어지는 매체와 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 언론 활동을 하는 그런 매체들과는 그런 점에서 좀 적잖게 다른 차별성. 어떤 그런 매체의 성격을 아주 지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담담하게, 담담하게. 쉽게 그러면 들뜨지 않고 이 구독 수는 많이 지금 꽤 많던데요. 저희 몇십만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아마 민들레를 아는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민들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을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은 글쎄 몇십만은 될 것 같고요. 네. 뭐 100만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네. 민들레 기사를 본 사람을 다 모두 네. 센다면은 그런데 지금 제가 언론사 대표님이시니까 네,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내 나이 됐으니까 다 안정되게 살아요. 네, 그리고 또 후배, 한참 후배, 우리 대표님 같은 그런 후배들도 있고, 네, 그러면 뭐 아파트 하나 있고, 자식들 뭐 두세 명 장가 시집 보내면서 아파트 작은 거라도 하나 사주고, 네, 그런 중산층 계열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걔네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나라도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그래서 말을 한번 붙여봐요. 네. 아유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러냐 했더니 아주 손 행가래를 친다 그러나요? 네, 네, 야, 저보고 오랜만에 이제 동창회 비슷한 그런 모임을 갔더니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대요. 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떤 건데 너네가 그랬더니 그냥 밥 먹고 네. 안정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사님.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정치에 관심 없으면 너는 뭐 먹고 사냐? 네. 나 안정되고 뭣도 받고 아무 관계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대학 나오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도 나오고 다 뭐 교육 받을 대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정치하고 지금 나라가 이 들끓는데도 관계 없대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문제를 다뤄보신 적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산층이 뭐예요 도대체? 중산층요. 네. 네. 정치하고 관련 없는 일이 있을까요? 왜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데. 저는 그렇게 네,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뭐 정말 정치는 네. 게 공기나 물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네. 지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왜 당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누가 글 쓴 것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좀 글 쓰는 게 네. 저기하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요. 잘. 네. 정말 I'm very innocent about that. 네. Please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김 선생님이 사시던 이 네. 미국에서도 그런 말이 농담처럼 있더라고요. 뭐 농담 이상의 에티켓처럼 네. 뭐 정치하고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니 걔네들 안 그래요.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비교적 네. 또 어떤 애들은 뭐 행가래 치고 네. 이러고 네. 술 먹는 자리에서는 안 하죠. 네. 정치하고 네. 그건 네. 안 해요. 맞아요. 네. 걔네도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라. 마치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미국인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 통일도 안 돼 있고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웃겨요, 저는. 예. 아무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정치와 종교 얘기를 금기시하는 것의 어떤 그 애초에 그것이 애초에 그 기원이 마치 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저 잘 모르겠는데요. 좀 그러니까 오래 살긴 살았어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방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런 거, 그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네. 카톡방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뭐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누가 꺼내면은 이런 얘기가 바로 대본에 튀어나와요. 여기는 순수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정치는 그럼 순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 뭐가 말이에요. 순수한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그 의문이 들죠. 제가 지금 그런 네.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중산층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되게 내리는 몇 가지의 그 어떤 흔히 우리가 그 정의하는 몇 가지의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집이 얼마 이상, 은행에 뭐가 얼마 이상, 네.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딱 하나만 기억나요. 네. 빚을 다 갚은 사람. 빚을 다 갚은 사람. 네. 그것도 하나의 정의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흔히 이제 쓰는 몇 가지의 거의 뭐 획일적인 그런 정의 중에 하나가 아파트 뭐 30몇 평 이상 그걸 자기 집으로 갖고 있을 것. 이것이 아마 거의 뭐 공통적인 이런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일 텐데 이것도 하나의 정의일 수가 있죠. 중산층을 뭐라고 규정한다고 할 때. 단순히 경제적 네. 측면.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에게 경제 활동에서 또 그리고 사실 이때의 경제가 그러면 내가 얼마 이상의 집에 사느냐, 내 소득이 얼마냐, 자산이 네. 얼마냐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경제적인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라 다른 측면. 예컨대 저희가 이제 오늘 김일환 선생님처럼 이제 문화예술인을 뵙게 되니까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중산층이 뭐냐 하는 거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네. 궁금하다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돼서 자기가 지금 밥 먹고 여기 뭐 막 이런 뭐 다 여기 뭐 쓰고 어쨌든 살잖아요. 소비하고. 네. 그런데 매일 공기 마시고 그러는데 나는 정치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관계 없어 이러고 네. 딱 말하는데 네. 저는 좀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것을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거 사회가 나빠질 좀 불편할 걸 각오하고라도 그렇죠.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개선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럴 때 먼저 필요한 것은 과연 그럼 정치란 것은 무엇이냐? 네. 정치는 무엇이냐? 또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정치에 대한 좀 새로운 원론. 생각, 정치에 대한 정의 이걸 해야 되는데 정치하면 우리는 되게 선거할 때 뭐 누구를 지지하냐, 누구를 찍을 것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것으로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치 한 일부분이죠. 근데 예. 정치의 다가 아니죠. 그렇죠. 인간은 뭐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사는 것에서 정치 아닌 것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동양에서도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바로 그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고도의 활동은 정치이다. 가장 고도의 예술은 정치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때의 예술은 아트라고 할 때 좀 네. 다른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네.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 그런 아트도 있고 기술이라고 할 때 네, 그런 아트도 네, 있어서 네. 하지만 또 저녁에 결코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예술도 정치인 것이죠.
물론이죠. 예, 네. 예술이야말로 정치 이상의 정치다 하는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모든 게 이것이 정치하고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이걸 이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참 많은 시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이제 그래서 왜 중자 들어가는 중자. 사람들,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특히 그래요. 아니 음. 갑부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죠. 네. 돈이 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정치에 관심이 있죠. 어떤 네. 대통령이 돼야 네. 나 밥 좀 세끼 네. 맛있는 반찬하고 애들하고 가끔 외식도 하나 네. 따진다고요. 네. 그게 다 정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은 네. 아주 자기네가 뭐 나는 중도를 지켜. 네. 아 나는 그런 지저분한 네. 그런 얘기 안 해. 이런 또 우월적인 그런 요상한 네. 생각까지 하면서 네. 말하는데 제가 싫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네. 주관적이고. 네. 중자 가운데 가운데 중은 중용. 네, 그렇죠. 중용. 우리 언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립적인 보도. 근데 그게 중도적인 비겁해요. 제가 보기엔. 비겁자들의 말 같아. 제대로 된 중립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비겁한 그런 언론이 되고 있죠. 사실 중립이라는 말은 아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언론인 활동하다 보니까 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 자신이 중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중산층 할 때 그 중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 이렇게 저는 이제 통한다고 보는데, 네? 통한다고. 통한다. 중산층 할 때의 네네. 중자와 네네. 중립할 때의 통한다. 중자, 그 중하고. 그리고 중용할 때의 네. 중자. 예. 중산층은 네. 항상 이제 그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건전한 튼튼하기 위해서. 중산층이 네, 필요하다고 하죠. 네. 중산층 일종의 사람의 몸으로 치는 일종의 인체 허리와 같다고 하잖아요. 네. 허리가 든든해야 네. 허리 위와 아래를 잘 이어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허리가 맞아요. 어긋나지 않아야 사람이 똑바로 서고 똑바로 걷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똑바로 중심을- 생각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균형 잡힌 생각, 그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 지나치고 무엇이 모자란지를 생각하는 마음. 사실 이런 생각이 없이는 중이 못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죠. 유명한 중용에 나오는 그 중용에 말이지 나오는, 않습니까? 네. 중이란 것은 뭐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이 정의가 있거든요. 네. 중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네. 무가 불급지명이다. 유명한 말 있습니다. 무과 지나칠과 불급. 불급. 그런 게 미친다는 말이죠. 네네.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닌 그것을 위지중이다. 네. 가리킬 위, 그것을 네. 중이라고 한다. 네. 또 이제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편불이다. 불편불이. 그러니까 편은 편벽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의는 어딘가 기대지 않는. 그런데요, 편벽되지 대표님. 않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만난 동기나 또 뭐 어디서 만난 사회에서 만난 이런 분들한테 네. 저는 나라 걱정이 돼서 진심으로 물어보면 아주 내가 무안할 정도로 뭐 김 여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이러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우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네. 그 중용의 정말 좋은 철학을 알고 내린 결론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지금 솔직히 지금 난리잖아요. 네. 나라가. 네. 바로 지금 며칠 전 얘기를 제가 하고 네. 있어요. 그렇다고 네. 거기서 제가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그러고 나와버렸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제 선거가 온다고 봐요. 네, 좋은 리더를 뽑아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치 없이 대통령 뽑을 수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그럼 지네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누구를 이 나라 리더를 누구를 만들어야 이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고 막 이런 막 애들이 미쳐가고 선생의 애기를 막 어떻게 막 하고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고 왜 이렇게 산불까지 매일 끊임없이 나는지 네, 빨리 좀 이 정치 애들 관심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중산층들을 이 사람들도 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궁금해요. 네. 언론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민들레에서.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닙니다. 이런 흥분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흥분은 건강한 흥분입니다. 건강한 분노이고. 저는 우리 중산층들을 모임으로 네, 나가자 하면 제가 앞장설 것 같아요. 나는 네. 사실 하층민에 속해요. 겉만 번드르르 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네.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네. 뭐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가 그 사회에서 하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저는 상이기도 민들레 하고. 언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민자가 일단 친숙해요. 네, 우리 민중이에요. 네. 없는 사람들의 네, 편에서 네, 그 중산층들을 중용의 진짜 뜻과 네, 중산층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네, 그래야 나라가 분포가 균등하게 되고 네, 그런 불평등도 좀 없어지고 네. 자기네들은 이쪽이 붙을까 저쪽이 붙을까 하층 상층 네. 조금만 더 하면 상으로 올라가 네. 내가 조금만 게으르면 하층에 올라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뭐 그런 태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의 뿌리가 아주 땅속 깊숙이 내리거든요, 들어가거든요. 더 깊이 지금까지 내리셔요. 이제 생물학계에서 보고된 바로는 9m까지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이제 깊이 또 뿌리 내린 민들레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만큼 민들레 뿌리가 이제 깊다는 깊어요. 얘기인데, 네. 안 빠져요. 네. 근데 내가 하지만 빼봤어요. 땅 위로 드러난 민들레 키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지금 그런 선생님의 그 주변에서 만났던 자칭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에 대한 무관심, 오해, 외면 이런 생각도 뿌리가 깊겠죠.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이제 뭔가를 근절한다고 하는 말은 근절. 이 말은 뿌리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근데 사실 근절은 정말 어렵죠. 어려운 일이고요. 네네. 저는 근절은 네. 결과로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결과로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 위에 올라가 있는 줄기며 잎사귀며 가지가 있죠. 네. 먼저 줄기와 가지부터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뿌리로 내려가는 뭔가 영양분을 차단을 하고 그러면은 뿌리가 서서히 말라가겠죠. 네. 뿌리를 뽑는 것은 뿌리가 깊은 만큼 뽑아내는 것은 뽑는 사람의 힘이 그만큼 세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 뭔가 미흡한 의식들, 뭔가 빗나간 비뚤어진 인식들을 뿌리 뽑아낼 만큼의 어떤 힘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실력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대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네.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런 상당히 좀 개탄스러운 저런 많은 사람들의 저런 생각은 한편에서는 참 저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잘못과 함께 그런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또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네. 우리가 그만큼 좀 모자란 점이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도 뭔가 문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서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과 함께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푸는 것은 참 지리한 과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어떤 생각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희 민들레는 그런 어떤 문제를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어떤 한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왜 뭔가 어떤 문제를 단수화한다고 하죠. 단수화. 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한두 가지의 측면만을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사안을 단수화하는 태도이거든요. 네. 이거를 복수화해야죠. 복수화. 두 음. 가지 이상으로, 세 가지 이상으로, 10가지, 100가지 측면으로.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하냐, 상대적으로 더 근본적이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당장의 어떤 이런 자기의 어떤 뭐랄까 흥분과 분노가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흥분과 분노를 스스로 억제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까요? 네. 연민. 네. 저 사람이 왜 저런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 문제가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좀 더 우리의 문제로, 자신의 네. 문제로 네. 보는 네. 이런 시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네. 대표님한테. 네.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네. 저보다 좀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의 삶도 보니까 중산층이 좀 또 거기서 자기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식하다고 네.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뭐 이런 태도인데 네. 그런 분들이나 각 마을마다 여기도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있지 않아요? 네. 있죠? 네. 마을마다, 그렇죠. 시마다. 네. 이 민들레의 그 커뮤니티 그 시도나 뭐 어쨌든 이런 데서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네. 왜 과연 우리는 정치가 필요 없는가? 네.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해 하는 사람 많아요. 네. 의외로. 네. 둘 다 싫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막 다 싫어. 네.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데리고 뭐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하세요. 막 강의 말고 네. 게임을 한다든가 네. 너네들끼리 뭐 레슬링을 해보라든가 뭐 그리고 선물을 많이 주고 그런 이벤트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벗고 싸우셔. 네. 씨름. 네. 뭐 꼭 천하장사 대회만 아니고 어디 한번 해 봅시다. 네. 한번 만들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나는 상류다. 붙어보자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면 제가 심사위원으로 갈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레슬링 대회 뭐 이런 거면 재밌겠네. 그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네. 그거 불리고 저기 협찬 네. 얻으면 돼요. 네. 그거 제가 제작해 드릴게. 가서 그럼 동네에서 다 얻어갖고 네. 뭐 하나씩 다 뭐 비누 세트 무슨 샴푸 스팸 세트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못하면 어디서든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것도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네. 같이 해 보시죠. 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엉뚱해서 네. 엉뚱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민들레에서 너만 천하장사냐? 그러면서 민들레 하면은 이제 꽃씨가 홀씨가 퍼지듯이 저 민들레도 저 민들레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술을 마실 때 건배사를 하면은 이런 건배사를 해요. 민들레 선창하면은 퍼져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들레 꽃씨가 퍼지듯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행사,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도 우리 민들레가 좀 우리 사회 곳곳에 네.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도와주시죠.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아주 왕 팬인데 네. 그런 데 가면 설쳐야죠. 대표님, 네. 오늘 제가 지금 막 이벤트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하시라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만들어 보시죠. 네네네네네. 그날 저도 저기 여성 전사로 네. 그 여성부도 만들으세요. 여성부. 여기 여와남. 네. 제가 사실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와남이 네. 그 옛날에 전구 치던 그분들 뭐 성의 대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또 한 번 해보죠 뭐. 네. 어? 그게 씨름이 됐든 네. 뭐가 됐든. 네. 예. 그래서 꼭 해주시기로 그럼 약속 받아도 되나요? 아, 그러면요. 네. 약속. 네. 카피. 네. 카피. 네. 선배 한참 선배니까 네. 카피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이 너무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시고, 저도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민들레 씨처럼 폴폴 멀리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민들레 씨처럼 푹 핵처럼 퍼져나가서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가 이 세상의 평화와 정치적 자유와 우리의 통일이 민들레의 근간이 그 뿌리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우리 대표님 부탁드려요. 아이고, 네. 다음에 꼭 또 네. 한번 뵙기를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 민들레. 네, 오늘 뭐 민들레 가지고 많은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 혹시 좀 못다 드린 얘기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좋겠네. 고맙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네. 확실히 늙은이가 깜박깜박해요. 네. 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이거 들으시고 네. 우리 대표님한테 뭐 하신 말씀 있으면 댓글도 다 달아주시고요. 저한테도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재직질도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어요. 편안한 하루 되시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세요.